안녕하세요.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1000가지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현명함을 숭배하고 어리석음을 멀리하려 애쓰곤 하죠.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비치는 것을 싫어하고 누구나 지혜와 덕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리석음들을 피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리석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쩌면 어리석음도 나이와 함께 자라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어리석음은 젊었을 때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오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분명 예상치 못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살고 계신 김민준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형편에 맞지 않는 집을 지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사연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받은 돈으로 2005년에 성북구의 한 작은 골목에 있는 약 36평, 120제곱미터 크기의 땅을 샀습니다. 당시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였죠. 그때는 9평 남짓한 다락방 딸린 단층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이 땅은 가격이 오르면 팔 생각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2010년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침 팔려고 내놓았던 땅은 제값을 쳐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3사람이 9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 좁고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욱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 땅에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시 살던 동네 이웃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교양 없이 밤낮으로 술판을 벌이고 좁은 골목길을 점령하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사무실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 수입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당시 제 월급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겨우 용돈으로 쓸 정도였죠. 어머니는 연금이 있으셨고 작은 원룸 건물도 갖고 계셔서 제게 생활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늘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며 팔리지 않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집을 짓기로 결심했을 때 제 수중에는 약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건축비를 보고 어머니께 손을 벌렸죠. 어머니는 땅의 절반에만 우리가 살 집을 짓고 나머지 절반에는 원룸을 지어 세를 놓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달 몇백만 원의 수입도 생기고 사업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공업자와 상담할 때 예상 비용은 1억 원 정도였지만 공사가 끝나고 보니 총 비용은 2억 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어떤 자재든 어떤 가구든 최고급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2층으로 계획했지만 나중에는 3층에 작은 옥탑방을 하나 더 만들어 서재로 쓰고 옥상에는 빨래를 널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돌 테이블 세트까지 놓았습니다. 36평의 땅 전체에서 약 9평은 집 앞뒤로 작은 마당을 만들었죠. 1층은 거실과 어머니를 위한 침실 그리고 주방으로 꾸몄고 2층에는 침실 2개와 제 작업실 그리고 작은 운동방을 만들었습니다. 새 집이 생기니 욕심이 더 커져 새 가구를 들이는 데만 2천만 원 가까이 더 썼습니다. 어머니는 모아두셨던 돈을 전부 꺼내 7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이모님께 빌려야 했습니다. 집은 꼬박 5개월이 걸려서야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반년 뒤 저는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 편하게 살라며 끝내 이사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동네 이웃들과 정이 들어 떠나기 싫다고도 하셨죠. 2013년 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결국 집은 이렇게나 크지만 저희 가족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은 안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작업실이나 다른 침실은 거의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죠. 주방은 주말에나 겨우 한두 번 불을 켤 뿐입니다. 평일 아침과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주말에는 종종 어머니 댁에 가기 때문이죠. 거실 또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늘 바쁘게 밖으로 도니 손님이 올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명절에는 아예 문을 닫고 시골에 내려가고요. 운동방도 집에서는 운동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3개나 있지만 온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죠. 만약 저희 부부의 경제력이 넉넉했다면 큰 집이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정말 빠듯하게 벌어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이 크니 전기세와 수도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방에 있는 에어컨 하나를 잠들기 전 몇 시간만 켜는데도 매달 관리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에 치여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고 어쩌다 마음먹고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날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쉴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안방과 작업실만 겨우 치우며 살았고 집은 늘상 지저분했습니다. 마당에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2014년 중반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4년 상환 조건이었는데 매달 원리금만 6, 70만 원에 달했죠. 그 돈 때문에 아내와 저는 늘 돈에 쪼들렸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꽤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더 낳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 이제 와서야 은행 빚은 거의 다 갚았지만 솔직히 말해 사업을 시작할 종잣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니 승진도 못하고 직장도 서너 번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덧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단사원 신세입니다. 요즘은 시간을 내서 경제와 부동산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남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0에 시작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 돈 때문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해 50살이 된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같은 고향 출신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죠.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10평 남짓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1층에 다락방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죠. 2010년이 되자 저희 가족은 부부와 2딸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까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좁다고 느낀 저는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축한 돈을 전부 털어 큰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은평구에 25평짜리 땅 2필지를 사서 마당으로 쓸 3평 정도만 남기고 22평 부지에 4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방은 총 5개였죠. 아이들 각자 하나씩, 저희 부부 하나,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오셨을 때 쓰실 방 하나, 그 외에도 거실, 식당, 가족실, 그리고 제사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좁은 집에서 고생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각자 자기 방을 갖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집을 짓고 새 가구를 들이는데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싼 내장재를 많이 쓴 탓도 있었죠. 당시 서울의 기본 건축비가 평당 45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집은 완공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완성된 집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고 고급스럽다고 칭찬했죠. 저희 부부는 계획대로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하나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 하루 만에 집이 너무 넓어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당시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이던 2딸은 재미있게 지내겠다며 한 방을 같이 썼고 막내 아들은 꼭 엄마 아빠랑 같이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1, 2층만 사용하고 나머지 2개층은 아무도 쓰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동생과 같은 방을 쓰고 막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아직 부모님과 함께 잡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2번씩 위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갈 때마다 가구 위엔 먼지가 새까맣게 쌓여 있고 한 번 청소하는데 반나절이 꼬박 걸립니다. 저희에게는 쉴 시간이 전혀 없죠.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이마저도 청소할 힘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결국 결혼해서 독립할 텐데 위층의 2개 층은 점점 더 쓸모없고 낭비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청소를 마치고 나면 아내와 저는 한숨을 쉬며 후회에 잠깁니다. 만약 그때 집을 적당한 크기로 지었다면 굳이 예전에 살던 10평짜리 집을 팔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몸도 편하고 월세 수입으로 추가 소득도 있었을 텐데요. 집을 작게 지었다면 남는 돈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에 투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매주 공짜로 청소해야 할 가구만 잔뜩 사들인 셈이죠. 집이 넓으니 전기세, 수도세는 물론이고 비누나 세제 같은 생필품 비용도 작은 집에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과 돈, 노력을 쏟아부어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는 그것을 인생 최고의 걸작처럼 여깁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면서 오직 크고 넓은 집을 짓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넓은 집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에 들 때 필요한 공간은 고작 2제곱미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그토록 크고 웅장한 집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걱정과 번거로움만 안겨준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넓고 텅 비어 영혼이 없는 집보다는 작더라도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 훨씬 낫습니다. 집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늙어서까지 무리해서 큰 집을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와 경제적 능력에 맞춰 살아가세요. 때로는 지나친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기도 하니까요. 둘째,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부모들은 노후가 되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식들에게 기꺼이 물려주곤 합니다.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박 여사님 부부는 슬하에 8남매, 아들 6, 딸 2를 두었고 집을 2채 속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 한 채를 팔아 그 돈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한 채는 장남인 김씨 56세에게 맡겨 조상님을 모시는 본가로 삼게 했죠. 그 대신 장남은 7 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할머니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8억 원이라는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노후를 위해 1억 원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원래 약속대로 남은 집 한 채는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각자의 집에서 한 달씩 머물며 자식들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계획을 말했고 자녀들 모두 그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7 자녀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집을 산 사람, 사업에 투자한 사람, 돈을 다 써버린 사람 등 각양각색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7 동생들은 어머니가 큰형만 편애해서 집까지 더 주었다고 생각하며 큰아들에게 집 명의를 이전해주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큰아들이 추가로 돈을 주며 설득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큰아들은 동생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7 동생들은 큰아들이 어머니를 완전히 책임지고 모셔야만 서류에 서명해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다른 동생들 집에 머물게 되면 큰아들은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죠. 큰형은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월급도 많고 어머니께 집까지 받았으니 책임져야죠. 우리도 우리 자식과 가정을 챙겨야 합니다. 7 남매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집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의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할머니는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히고 마치 버려진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막내딸에게 가고 싶었지만 딸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큰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려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달 30만 원씩 막내 동생에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집, 딸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가 생겼죠. 때로는 너무 서러워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기도 하고 밤에는 절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부부는 자식들 잘 살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꼈어. 이제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데 내가 늙으니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할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눠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깊은 슬픔을 느낄 뿐이었죠.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최대한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해야 할 나이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한다면 훗날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회에 기생하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안쓰럽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돈이 많다면 부모는 노후를 위해 자신에게 써야 합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장한 자녀라면 부모님이 그 돈으로 노년에 원하던 삶을 사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갈 때 스스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말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 이전에는 모든 것을 바쳐 건강을 희생하고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바쳐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이 하나뿐인데도 노모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자식은 효도를 다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들이 대여섯이나 되면서도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부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효도보다 더 커져버린 순간이죠. 좀 조용히 좀 못해. 맨날 앓는 소리야. 여기서 살기 싫으면 나가든가. 절에 가서 빌어서 병이나 낫게 하던가. 약값이며 밥값이며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나 더 이상 병수발 못 들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것은 이순자 할머니의 아들 최 씨가 내뱉은 잔인하고 불효막심한 말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이순자 할머니는 몸이 아파 지난 2년간 아들 부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자 아들 최 씨는 어머니를 저주하며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어머니를 점점 더 방치했습니다. 약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식사도 묽은 소금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 망갔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누워 앓다가 돌아가실까봐 그 긴 병수발이 지겨웠던 최 씨 부부는 결국 천륜을 저버리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죠. 장례식의 곡소리가 채 먹기도 전에 할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최 씨 부부는 평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치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는 10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슬픈 사연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80세가 넘으신 박씨 할머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었지만 그들의 불효와 비정한 행동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김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와 함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에서 살았죠. 하지만 1996년 막내 아들 부부가 할머니의 재산과 농작물을 모두 팔아치우고 나자 모자 간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노후 자금마저 바닥나자 훗날 어머니가 병이라도 들면 그 뒷감당을 자신들이 떠맡게 될까 두려워 어머니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밥벌레야?
돈 많은 큰아들, 둘째 아들네 집에 나가지 왜 여기서 우리만 못 살게 구는 거야?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 가슴속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저 이를 악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의 학대와 구박, 냉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결국 2000년 말 김할머니의 아들들은 가족회의를 열어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모시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6개월씩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순서대로 모시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노년의 불행은 할머니의 건강을 급격히 앗아갔고 그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다시 어머니를 모시는 책임을 막내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당연히 막내의 책임이라는 것이었죠. 서로 책임을 미루던 끝에 그들은 막내 아들네 텃밭 한 구석에 작은 볏짚 움막을 지어 할머니를 그곳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각자 돈을 조금씩 걷어 어머니의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온 돈은 고작 쌀 몇 킬로그램과 푼돈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프거나 배가 고플 때면 딸과 사위의 보살핌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김할머니는 목이 메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지.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독약이라도 마시고 세상을 뜨고 싶었지만 후세에 남길 오명과 다음 생이 두려워 차마 그럴 수도 없었소. 마을의 부녀회, 노인회, 심지어 동네 참전용사 모임까지 나서서 아들 부부의 비윤리적이고 불효막심한 행동을 지적하고 훈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조차 그들 가족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태산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노래한 이 말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껏 부모님을 봉양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된 도리를 잊고 늙은 부모를 무정하게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늙고 병들어 자식들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한 그대로 자식들에게 돌려받기를 바라는 걸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노년은 축복을 누려야 할 시기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장성했고 평생 모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곳곳을 누비며 오랜 친구들과 만나 옛정을 나누는 등 즐거운 노후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만의 여유를 즐기는 대신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니 집 앞을 산책하는 곳조차 힘겹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이다. 건강은 그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절대로 건강을 팔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건강이 없다면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질 뿐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정이 담긴 붉은 등기권리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여사는 젊은 시절 혼기를 놓친 노처녀를 했습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균형 잡힌 몸매와 조화로운 이목구비 덕분에 동네에서는 꽤나 보기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좀처럼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팎의 수많은 건장한 청년들의 고백을 거절하며 부모님의 한숨 속에서 그녀의 청춘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3의 나이, 꽁꽁 얼어붙었던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아내와 사별한 퇴역 육군 대령 박 선생님이었죠.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따뜻한 그의 눈빛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재혼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마을 아낙네들의 주된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라도 말벗이 생겼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혼자 살지. 왜 사서 고생하며 남의 집 살림을 돌봐주려 하는지 참 이상한 사람이야. 화창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박대령님을 따라 이웃마을로 갔습니다. 양가 친석들만 모여 조촐하게 식사하며 얼굴을 익히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떠나기 전 형님은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 순자 할머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면 더 바랄 게 없지만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 오빠랑 조카들이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박대령님의 돌아가신 아내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축하의 술잔을 들었고 그렇게 모든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박대령님은 그녀를 맞이하기 전후로 몇 번이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며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혼인신고라니요. 젊은 애들이 비웃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혼인신고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대령님과 순자 할머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변에 위치한 2000년 이전에 지어진 2층짜리 주택에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땅값이 저렴했지만 도시의 개발 붐이 일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도로에 거의 30m나 길게 맞닿아 있는 그의 네모 반듯한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땅을 분할해서 팔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님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골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는 아버지께 용돈을 쥐어드리곤 했습니다. 넓은 텃밭에서 닭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며 매달 나오는 수백만 원의 대령 연금만으로도 두 분이 시골에서 풍족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 통장에는 손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땅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수십억이라 한들 그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각이 깊었던 박 대령님은 남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순자 할머니와 재혼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순자 할머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도 자녀에게 각각 하나씩 명의를 이전해주고 남은 부분은 자신과 순자 할머니의 공동 명의로 명확하게 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박대령님의 생각이 채 실행되기도 전에 갑작스런 뇌졸중이 그를 덮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이웃들을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67의 나이로 그녀와 7년 넘게 함께한 세월을 뒤로한 채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자녀들의 비통함 속에서 박대령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마냥 시골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도시로 돌아가기 전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님, 모든 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식사 잘 챙겨드리고 향도 잘 피워주세요. 주말마다 저희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도시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고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는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거야. 남의 집에 와서 살까면 혼인신고부터 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찾았어야지.
이제 그 양반은 죽고 없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자식도 없겠다. 땅이랑 재산은 전부 그 양반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집 자식들이라고 한 푼이라도 챙겨주겠어?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 법인데 정말 딱하게 됐어. 형님은 며칠이 멀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창피할 게 뭐 있다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땅 문서에도 네 이름을 올렸어야지. 그래야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 이제 그 양반은 죽고 없으니 지난 7년 동안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야. 공연히 남의 집에서 무급 가정부 노릇만 한 거지. 내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집 애들한테 쫓겨나서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고 어서 돌아와. 오빠랑 조카들이랑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 말들은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난 박 대령님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이야 겨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자신을 두고 먼저 떠나버린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 누구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오직 그가 남긴 재산, 즉 그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나눌지, 과연 그녀가 한 푼이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빈손으로 떠나야 할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향로에 조심스럽게 향을 피웠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길게 새어나오는 한숨을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그 짧지만 소중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풋풋한 신혼부부처럼 늘 붙어 지내지는 못했지만 두 분의 삶은 그에 못지않게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본래 살림을 잘하는 분이라 집안일은 언제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남편 쪽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남편의 사별한 전부인 가족들까지도 살뜰히 챙기며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었죠. 아들과 딸은 멀리 살았지만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할머니, 할머니 하고 살갑게 그녀를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 여사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남편의 집이나 땅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재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서러워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오늘은 고인이 된 남편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즐거울 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갓집처럼 비통한 기운만 감돌지도 않았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몇 상의 음식이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술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돌며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 곁에 멈춰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친지 어르신 여러분, 아버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시는 바람에 생전에 이루고자 하셨던 몇 가지 뜻을 미처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제가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남매와 박 어머니 셋이서 토지 등기를 새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양옆에 두 필지를 각각 상속받고 이 집이 있는 가운데 땅은 박 어머니의 명의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어머니께서 연로해지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분위기 속에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놈 장하다. 네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니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구나. 박 여사님은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향 연기 너머로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1000가지 지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며 선한 마음은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